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용어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파벳 E부터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티라고 하면 객체,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자, 현실 세계의 객체입니다. 유형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 무형의 객체가 될 수도 있어요. 학생, 교수와 같은 경우는 유형의 객체겠죠? 자, 그러나 학과나 과목이나 수강 같은 과목은 실체가 없는 무형의 객체입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화할 대상체가 바로 엔터티, 객체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 엔터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도 있지만 엔터티 타입이나 또는 엔터티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다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우리 전공서적에 따라서 그냥 엔터티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요. 자, 엔터티 타입을 쓰는 경우가 있고 엔터티 클래스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건 엔터티 타입이라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엔터티 타입 그리고 엔터티 인스턴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냥 엔터티, 인스턴스 이렇게 줄여 쓰죠. 자, 용어에 혼란이 없도록 정리하시고요. 이키조인이라고 하면 동등조인입니다. 이키조인, 이키가 아마 출제된 적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세타조인에서는 여러 가지 연산자를 쓰지만 그러한 경우 중에서 이퀄 연산자만 남겨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인하게 되는 과정은 카티션 프로덕트를 한다 했죠. 카티션 곱의 결과를 만들고, 자, 그래서 전부 교차 곱을 수행한 다음에 여러 연산자를 적용할 수 있는데, 자, 공통 속성 값이 같은 값인 경우만 남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키조인이죠. 자, 그러나 이키조인의 결과는 어차피 같은 값인데 똑같은 속성 값이 두 번 노출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하나로 줄인 것을 자연스럽다라고 해서 자연조인, 그래서 내추럴 조인이라고 하죠. 자, 조인과 관련된 세타조인, 이키조인, 내추럴 조인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 피터 체인이 만들었고요. ISO에서 표준으로 정한, 자, 엔터티와 이들 간의 관계, 그리고 어떠한 그 속성, 이러한 것들을 알기 쉽게 도식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자, ER 모델, ER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진 모델, ER 모델이죠. 뭐 크게 출제될 만한 내용 아니겠고요. 자, 익스클러시브 록이라고 해서 이미 출제됐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로킹 기법에서 전용 록이 있고 공용 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따라서 이거는 전용 록을 말합니다. 전용 록은 읽기도 허용하고 쓰기도 허용하는 거예요. 자, read x, x라고 하는 값을 읽어드리는 것도 허용하고 write x, 자, x를 수정하는 것도 허용하는 겁니다. 우리 공용 록의 경우에는 읽기만 허용하죠. 쓰기는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전용 록은 나 혼자 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따라서 나 혼자 읽기 쓰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익스클러시브 록으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익스클러시브 록과 쉐어드 록, 공용 록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쉐어드 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쉐어드 록은 읽기는 허용하지만 쓰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익스클러시브 록과 쉐어드 록은 일단 쓰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자, 인베디드 SQL, 내장형 SQL 아직 출제는 안 됐습니다만, 자, SQL 종류는 대화형 SQL이 있고 내장형 SQL이 있다. 자, 내장형 SQL은 특정 응용 프로그램 소스 내에 SQL 문장이 내포돼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함께 실행되죠. 물론 번역 단계에서는 다르게 번역됩니다. 우리 인베디드 SQL은 SQL 처리기에 의해서 미리 선행 처리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선행 처리기에 의해서 분리되어 컴파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내장형 SQL에서 사용하는 호스트 변수는 변수 앞에 콜론을 붙여서 릴레이션의 속성명과 구분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인베디드 SQL은 한 번에 하나의 튜플만을 반환한다, 그죠? 자, 이러한 단점 때문에 커서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시죠? 자, 익스터널 스키마, 외부 스키마. 자,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관점에서 보여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입니다. 자, 뷰 또는 서브 스키마라고 한다는 거. 자, 여러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원하는 형태의 구조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외부 스키마고요. 자, 외부 스키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논리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F로 시작하는 용어들 함께 살펴보죠. 자, failed. failed 뭐예요? 트랜잭션이 실패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트랜잭션의 5가지 상태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실행을 하고요, 부분 완료를 하고 실패를 하죠. 자, 실패를 하게 되면 반드시 abort, 철회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롤백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계속해서 foreign key, 외래 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 아마 데이터베이스 용어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용어 하나 골라라 그러면 외래 키, foreign key가 아마 가장 많이 출제됐을 겁니다.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참조해서, 자, foreign key는 반드시 부모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다른 릴레이션은 부모 릴레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자, 부모 테이블의 기계 키를 참조하는 속성이나 또는 속성의 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외래키는 참조 릴레이션에 기본 키와 동일한 도메인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 테이블에 입력되어 있는 기본 키에 입력되어 있는 값 이외의 값을 가지게 되면 참조 무결성 원칙에 위배되죠. 왜냐하면 그 값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없을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부모 릴레이션의 기본 키에 입력되어 있는 값과 동일한 도메인을 갖는다. 자, 릴레이션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외래키를 사용한다. 됐죠? 자, FTS라고 하니까 좀 생소합니다만 풀 테이블 스캔. 풀 테이블 스캔. 자, 풀 테이블 스캔은 이미 출제됐어요. FTS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풀 테이블 스캔이라고 하는 용어로 출제됐습니다. 자, 반대적 개념, 상대적 개념은 인덱스 스캔이나 또는 레인지 스캔이라고 하는 범위 스캔이 있어요. 전체를 스캔할 때는 풀 테이블 스캔입니다. 전체 페이지들을 다 뒤져가면서 찾아요. 풀 테이블 스캔이고요. 인덱스에서 찾아서 넘어오는 방식이 인덱스 스캔이에요. 또는 전체 범위 중에서 자, 예를 들어 전체 범위를 다 스캔한다 그러면 풀테이블 스캔이고, 범위 스캔은 그 중에 일부 범위만 스캔할 때 범위 스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풀테이블 스캔과 레인지 스캔이라고 하는 범위 스캔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테이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가면서 찾는 거는 테이블 스캔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일부 검색하는 것은 범위 스캔, 레인지 스캔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이러한 범위 스캔을 할 때는 주로 우리가 정렬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범위 스캔에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정렬된 인덱스,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이용하게 되면 범위 스캔에서 유리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따라서 풀테이블 스캔이나 인덱스 스캔이나 레인지 스캔, 범위 스캔 같은 용어들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풀테이블 스캔은 출제됐어요. 인덱스 스캔 같은 거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겠죠. 자, 빠르게 갑니다. 펑셔널 디펜던시라고 하면 함수적 종속성을 말하죠. 자, 우리 릴레이션에서 애트리뷰트, 속성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속성들 간의 관계에 x가 y를 결정할 때 x이면 y이다. x를 결정자, 그죠? y를 종속자라고 했죠. 그죠? 됐습니다. 자, FFD라고 하면 좀 생소하죠. 그죠? 자, 그러나 영문을 번역해보면 Full Functional Dependency,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말하죠. 자, 시험 문제는 FFD로 나온 적은 없어요.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고 출제됐으니까 요거는 그냥 한글로 이해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 개의 속성이 모여서 하나의 기본키를 이룰 경우 기본키 전체가 있어야지만 결정될 때, 그래서 이정규형에서 우리가 완전 함수적 종속을 따지죠. 자, 이렇게 기본키가 두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따라서 하나의 속성으로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을 때는 완전 함수적 종속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죠? 자, 기본키가 두 개의 속성값으로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속성값을 모두 참조해서 다른 속성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데, 자, 이 중에 하나의 속성값으로 만약에 어떠한 값이 결정이 된다면 이것은 부분 함수적 종속이라고 해서 이정규형을 수행해서 테이블을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FFD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또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반대는 뭡니까? PFD입니다. 이게 바로 부분 함수적 종속이에요. 파트잖아요. 파트. 됐죠? 자, 그 다음 G로 시작하는 용어들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rant는 revoke, DCL 명령이죠. 그죠? 자, 우리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이죠. 권한을 허가하는 명령. 자, grant 하면은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게 with grant 옵션이죠. 자, with grant 옵션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grant, 허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select, 이때는 select 권한을 말하는 거죠. 검색 권한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select도 있고요, delete도 있고요, update도 올 수 있어요. 여기는. 자, 권한, 선택,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냐, 아니면 수정, 업데이트 권한이냐, 아니면 딜리트, 삭제 권한이냐. 자, 이러한 것들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온 수강생. 자, 이때 온도 기억해 두시고, 수강생이라고 하는 건 테이블명이죠. 자, 수강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to, 누구누구에게, 유수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놈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with grant 옵션. 그러나 자, 만약에 with grant 옵션을 생략하지 않고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 권한을, 유수는 똑같은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됐죠? 따라서 이런 with grant 옵션으로 할당했을 때 나중에 revoke 명령으로 권한을 뺐을 때 캐스케이드를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모든 권한을 뺏게 된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빠르게 정리해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growing phase. 자, growing phase는 뭐예요? 2단계 록에서 쓰이는 거죠? 자, 우리 로킹 기법은 2단계 록이라고 해서 2페이지 록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러한 2페이지 록은 성장 단계와 축소 단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growing, 이 growing이 출제가 됐습니다. growing phase라고 하면 성장 단계, 다시 말하면 잠그는 단계예요. 그 다음 shrink phase라고 하면 아직 출제되진 않았어요. 영문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shrink phase라고 하면 뭐다? 언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락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킹 기법은 2단계를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에서 뭘 한다? 자, 잠궈버리는 거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잠궈버려요.
다른 트랜잭션에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자, 성장 단계가 있으면 반드시 축소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혼자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반드시 축소 단계에서 사용을 다 하게 되면 unlock을 해서 자, 락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트랜잭션이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것들 뭐라 그래요? 투 페이지 록이라고 이야기하죠. 2PL. 자, 투 페이지 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성장 단계가 growing 페이지, 그 다음에 축소 단계를 shrink 페이지라고 합니다. 자, 됐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고 이미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 H로 시작하는 용어들 정리합니다. 자, H로 시작하는 용어들 중에서 수평적, 자, 수평적 파티셔닝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공부했나요? 그렇죠. 역정교화에서 공부했죠. 자, 역정교화를 할 때 테이블 단위의 역정교화를 수행할 때 테이블을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병합하는 경우도 있고 테이블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정교화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테이블을 분할합니다. 그때 수평 분할을 할 수 있고 수직 분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수평 분할을 하는 건 행별로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월 데이터가 입력돼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2월 데이터, 그 다음에 3월 데이터. 근데 이 데이터 건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100만 건의 데이터가 한 테이블에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1월 따로, 2월 따로, 3월 따로 만드는 겁니다. 자, 따라서 1월 테이블 따로 만들고 2월 테이블 따로 만들고 3월 테이블 따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튜플별로 파티셔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평적 분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릴레이션 스키마는 동일하지만 릴레이션 스키마가 동일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 속성들은 다 동일하잖아요. 1월 데이터나 2월 데이터나 3월 데이터나 이 속성은 동일하죠. 동일한 속성 구조를 갖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의 테이블을 이렇게 잘랐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속성 구조를 갖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릴레이션 스키마는 동일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다르죠. 여기에는 1월 데이터들, 그 다음에 여기는 2월 데이터들, 3월 데이터들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게 바로 수평적 파티셔닝입니다. 자, 파티셔닝이라고 하는 분할, 이런 용어 출제될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로우 단위 분할, 다시 말하면 튜플, 행 단위로 분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반대적 개념은 버티칼, 다시 말하면 수직적 분할이죠. 자, 이건 열 단위 분할이에요. 열 단위. 특정 속성을 중점적으로 많이 쓰더라. 그러면 아예 그냥 열로 잘라버려서 많이 사용하는 테이블의 규모를 좀 작게 줄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수직적 분할이라고 한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홀랩. 자, 홀랩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올랩이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을 이야기하죠. 자, 이러한 데이터 분석에는 롤랩도 있고요. 광경. 그 다음에 몰랩도 있다라고 했어요. 다차원 분석.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짬뽕한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홀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롤랩과 몰랩을 혼용한 방식입니다.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 롤랩이라고 하면 광경 데이터베이스나 확장된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다차원 모델링되는 데이터 큐브를 테이블 형태로 저장해서 운영한다. 자, 몰랩은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롤랩에서는 어떤 구조를 쓴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스타플로우 구조, 그죠? 어떤 별 모양 구조나 또는 스노우플레이크, 다시 말하면 어떤 눈꽃 모양, 자, 이러한 모양의 스키마 구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나 몰랩은 다차원입니다. 자, 몰랩은 다차원, 그래서 데이터 큐브 형태를 실제로 배열로 구성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몰랩과 이러한 롤랩의 혼합된 형태가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홀랩이라고 한다. 자, 제2로 시작하는 용어들 정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조인 연산. 더 이상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두 테이블을 연결해서 어떠한 결과를 추출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조인은 세타 조인이 기본이에요. 세타 조인에서 이퀄 연산으로만 연결된 것을 동등 조인, 이키 조인이라고 하고요. 자, 속성 두 번 중복되니까 하나로 줄이는 걸 자연 조인, 내추럴 조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외부 조인, 아우터 조인이 있었어요. 자, 아우터 조인도 전체 외부 조인이 있고 왼쪽, 레프트, 라이트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 세미 조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자, 조인 종속성 몇 정규형 떠오릅니까? 그렇죠. 두부이결 다조 아닙니까? 그죠? 조인 종속하면 5정규형이죠. 자, 5정규형 원칙에서 릴레이션을 분해하고 조인했을 때 원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로 쪼개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세 개로 쪼개서 또다시 조인을 해서 원래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지는 그러한 특성이 조인 종속성이에요. 자, 따라서 이러한 조인 종속성은 제5정규형에서 활용된다라고 했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미 5정규형으로 출제됐었습니다. 자, K로 넘어갑니다. 자, 숨가쁘게 막 넘어가고 있어요. 자, 키라고 하면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라고도 하죠. 자, 키라고 하는 용어 또는 뭐 식별자라고 하는 용어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죠. 결과적으로 자, 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키라든지 후보키라든지 또는 뭐 대체키, 슈퍼키 이러한 용어들을 공부했어요. 자,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단일 속성이나 또는 속성의 그룹. 자, 그래서 컴포지트 키라 그랬죠. 복합키. 여러 개의 속성값으로 구성된 키를 컴포지트 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됐습니다. 엔터티, 키 엔터티. 자, 키 엔터티. 자신의 부모를 가지지 않는 독립적인 엔터티를 말합니다. 사원 엔터티나 부서, 고객, 상품, 자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엔터티들을 말해요. 별로 출제될 만한 그러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봐두시고 넘어가세요. 자, L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킹. 자, 로킹 기법은 병행 제어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병행 제어 기법으로 상호 배제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상호 배제라고 하는 건 혼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서로 사용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상호 배제 설명할 때 항상 유수는 더티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예를 들잖아요. 그죠? 자, 이제는 뭐 이게 하도 이제 예를 들었더니 이제 모든 강사님들이 다 화장실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화장실 같이 들어가면 변태입니다. 그죠? 자, 혼자 들어가 사용합니다. 진짠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외국의 화장실 안에 하나의 화장실 안에 이렇게 좌변기가 2개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직 진짠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죠? 왜 둘이 들어갈까요?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 화장실 혼자 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상호 배제예요. 한 사람이 사용하면 안에서 잠궈버리고 다른 사람 못 쓰게 합니다. 자, 이러한 로킹 기법은 일반적으로 병행 제어를 할 때 비관적 기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왜 비관적이냐면 잘못하면 데드락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죠? 문 안 따고 얘 안 나오면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진짜 문이 잠겨서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데드락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비관적 병행적 기법이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로킹 기법은 비관적이고요. 타임 스탬프는 낙관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로킹하면 이제 공용록 있고 전용록이 있다. 아까 정리했죠. 그죠? 자, 공용록, 쉐어드록이라고 하는 영문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공용록은 읽기는 허용하지만 그러나 쓰기는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읽기는 허용시키되 쓰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공용록이고요. 자, 전용록은 익스클러시브 록, 영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익스클러시브 록은 뭐예요? 읽기와 쓰기를 모두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두 가지도 출제가 이미 됐으니까 전용록과 공용록, 쉐어드록과 익스클러시브 록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로그 파일. 자, 로그라고 하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어떤 트랜잭션의 연산 이전 값이나 연산 결과 값, 이러한 기록들을 모두 남기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하나의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덤프와 함께 회복 절차에 사용됩니다. 덤프는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복사한 거지만 로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트랜잭션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러한 로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원본 데이터를 복구해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로그의 구성은 이전 값과 이후 값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죠? 어떤 값을 올드 값. 자, 올드 값. 그다음에 뉴 값, 새로운 값.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1번은 A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와서 그 값이 얼마였는데 트랜잭션 실행 결과 얼마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문제 발생했을 때 트랜잭션 실행되기 이전에 올드 값이 로그 기록에 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자, 로스트 업데이트 갱신 손실. 자, 갱신 손실. 뭔가 병행 제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네 가지죠. 전체적인 숲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병행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혼자 쓸 수는 없단 말이죠. 데이터베이스는 공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 여러 사람들이 공용해서 쓰다 보면은 병행 실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제어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를 배웠단 말이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갱신 손실입니다. 우리 갱신 손실이나 연쇄복귀라든지 또는 뭐 배웠어요? 모순성도 배웠고 그 다음에 비완료 의존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갱신 손실 로스트 업데이트는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연쇄복귀라고 해서 캐스케이딩 롤백 영문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캐스케이딩 롤백. 그 다음에 모순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완료 의존이잖아요. 비완료 의존. 자, 따라서 이러한 것들 병행 제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해치는 이러한 요소들이라고 했어요. 자, 갱신 손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라고 했죠. 그죠? 트랜잭션 1번이 A 읽어가고 트랜잭션 2번도 A를 읽어갑니다. 그런데 자, A를 먼저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트랜잭션 2가 다시 A를 수정하게 되면 자, 트랜잭션 1번에서 실행된 이 결과값은 날아가 버리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로스트 업데이트 값, 갱신 손실 값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M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M이라고 하면 맨데토리라고 하는 필수 참여가 이미 출제가 됐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때 필수 참여. 그 다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 참여 관계일 때 세발표기법으로 표현할 때 우리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우리 필수 참여다라고 하면 1. 그죠? 1과 0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필수 참여다 그러면 1입니다.
그 다음에 옵셔널, 선택 참여다 그러면 요렇게 표현하죠. 그죠? 동그라미로. 1, 0이에요. 있어야 된다 그러면 1이고 없어도 된다 그러면 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대1이냐 1대다냐 이런 것도 세발표기법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됐습니다. 따라서 이게 나왔어요. 필수 참여.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반드시 관계를 가지는,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씩 연결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엔터티의 참여자와 연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주문서는 반드시 주문 목록을 가져야 하며 주문 목록이 없는 주문서는 없다. 그러면 주문서와 주문 목록은 필수 참여 관계, 맨데터리 관계가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반대 개념은 옵셔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미 맨데터리가 출제됐습니다. 옵셔널이 나왔던가요? 자, 멀티밸류 애트리뷰트라고 하면 다중값 속성이죠. 복합 속성하고는 틀려요. 복합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컴포지트 애트리뷰트라고 해서 그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의 속성이 분리될 수 있는 주소와 같은 값이에요. 그러나 멀티밸류 애트리뷰트는 뭐다? 취미와 같이 여러 개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강의에서 유수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쭉 여러 개 썼던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자, 멀티밸류 애트리뷰트의 반대 용어는 싱글밸류 애트리뷰트가 되는 거죠. 자,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이러한 멀티밸류 애트리뷰트가 있으면 일정규형에 의해서 정규화 수행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미니멀리티라고 하면 뭐예요? 최소성이죠. 미니멀리티. 자, 따라서 최소성. 뭘 이야기할 때 따지는 거예요? 키를 이야기할 때. 자, 키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후보키. 자, 후보키에 포함되는 기본키나 대체키는 당연히 모두 뭘 가지고 있어요? 최소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나 슈퍼키라고 하는 것은 구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소성이 없습니다. 몇 개의 속성값으로 구분을 하든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유일성은 만족해요. 그러나 최소한의 속성으로 찾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라 그랬죠? 자, 따라서 최소성 이런 것들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메인 엔터티, 뭐 가장 주가 되는 엔터티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냥 기억만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미디어 장애.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조건 여러 가지 배웠어요. 그죠? 미디어 장애도 있었고 시스템 장애도 있었고 트랜잭션 장애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미디어 장애는 뭐라 그랬어요? 저장 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미디어 장애라고 했죠. 그죠? 자, 기다패스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미디어 장애에 걸려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그죠? 말씀드렸죠. 그죠? 바로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 헤드의 붕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그 저장 장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디어 장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스템 장애는 좀 더 폭넓은 거죠? 시스템 장애는 데이터베이스 뭐 어떤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버 자체에 어떠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시스템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트랜잭션 장애다라고 하면 어떠한 트랜잭션이 연산 수행하다가 뭔가 이상하게 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누기 0 연산을 한다든지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중간에 장애가 발생할 때 트랜잭션 장애라고 했어요. 자, 이런 용어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MARC라고 하면요, 그냥 봐두기만 하세요. 이건 한번 기출이 된 용어입니다. 한번 기출이 됐는데 2007년도인가 언젠가 아마 기출이 됐을 거예요. 자, 기계 판독가능 카탈로그라고 해서 자, 머신 리더블 카탈로깅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사실 출제될 만한 그런 용어가 아닌데 출제가 됐어요. 이거 나오면 뭐 보시면 되냐면요. 문제에서도 실제 이게 나왔어요.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 도서관 목록 레코드를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이런 메타데이터 나오고요. 도서관 정보 어쩌고 하고 나오면 MARC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MDR도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요. MDR이라고 하는 거 우리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외로 MDR 많이 맞추셨어요. 대부분. 이거 왜 많이 맞췄냐면 시험 문제에 가로쳐져 있는 MDR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이 한글로 번역된 말이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문제 푸실 때는요. 약자 같은 거 찾을 때 주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주변 잘 읽어보면 이 문제같이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어쩌고저쩌고 한 MDR 여기다가 가로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앞에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한글로 이렇게 써져 있었단 말이죠. 그럼 눈치 빠른 분들은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게 보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어쩌고저쩌고 가로 딱 쳐놨단 말이죠. 이러한 이것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MDR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우리 공부하는데 MDR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직접 아셔야 되는 그런 용어 아니에요. 다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혹시 나오면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다라는 이 말이 나오니까 문장 주변에 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스터 디테일 구조 아마 디테일이 출제가 된 적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자, 마스터 디테일 구조는 부모 자식 관계로 말 그대로 슈퍼클래스와 서브클래스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마스터 테이블이 주문 테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주문의 디테일, 주문 번호나 상세 번호 테이블, 상품 상세 품목 테이블 이런 것들은 디테일 테이블이 되는 거죠. 마스터 테이블이 있고 그 마스터 테이블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는 테이블을 우리는 디테일. 그래서 마스터 디테일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디테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예, 따라서 마스터 디테일 구조. 이런 설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봐도 유추해낼 수 있단 말이죠. 마스터 나오고 가로치면 뭔가 좀 이건 세부적으로 표현되는 속성들이니까 마스터 디테일 구조. 출연할 수 있단 말이죠. 디테일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냥 봐두세요. 자, 몰랩. 자, 몰랩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올랩 데이터 분석의 일종으로 다차원 정보. 이때 데이터 큐브가 출제된 적 있죠. 자, 데이터 큐브 형태로 다차원으로 여러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가 바로 몰랩 구조라 그랬어요. 됐나요? 자, 계속 갑니다. N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추럴 조인, 자연 조인. 자, 자연 조인은 이키 조인에서 공통되는 중복된 속성을 어차피 같은 값이 두 번 나오는 건데, 자, 이키 조인은 어차피 같은 값만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값만 남기는 건데 그 값이 굳이 두 번 나올 필요가 있느냐? 한 번 나오게 하자.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내추럴 조인, 자연 조인입니다. 자, non unique index, 유니크 인덱스가 있고 non unique 인덱스가 있단 말이죠. 자, non unique 인덱스 컬럼은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있는 인덱스예요. 일반적으로 유니크 인덱스라고 하면 중복되는 값 없이 모든 값이 중복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유니크 인덱스죠. 자, 이거는 non unique 인덱스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키 같은 것들을 기본키 지정 인덱스 지정했을 때 유니크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테이블 컬럼 값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non unique 인덱스보다는 유니크 인덱스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도 있다 정도만 보세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non clustered index 이건 출제가 됐었죠. 그죠? 자, clustered index와 non clustered index 우리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인덱스를 구축할 때 실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자체가 정렬이 일어나면 그건 클러스터드 인덱스예요. 따라서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릴레이션에 하나만 구축할 수 있다.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실제 데이터 자체가 정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덱스를 정렬해서 두 단계 구조로 찾아가는 방법이죠. 자, 따라서 일단 인덱스를 위한 용량도 많이 필요하고 속도도 늦기 때문에 클러스터드 인덱스보다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하나의 릴레이션에 여러 개의 인덱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내용들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세요. 자,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정규화입니다. 영문으로도 이미 출제됐어요. 자, 우리 정규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정규화 규칙에 의해서 테이블을 분리해 나가는 과정, 바람직한 릴레이션 스키마로 만들어가는 과정.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라고 한다. 자, 널이라고 하는 건 정보 부재를 말하는 거죠. 자, 아무것도 값이 없을 때 우리는 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널과 관련된 SQL 명령 두 개, not null, 그죠? not null.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죠? create 명령에서 특정 속성이 널 값이 오면 안 된다라고 할 때 not null이 되는 거고요. select 명령에서 널 값을 검색해라 그러면 속성명을 써주고, 자, 주어가 나왔으니까 is not null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특정 속성, 이 값이 널 값이 아닌 걸 찾아라. 따라서 select 문에서는 is not null 이런 게 쓰이는 거고요. create, 자, 이 명령에서는 not null, 널 값이 오면 안 된다. 자, 따라서 not null과 is not null 반드시 정리하시길 바래요. 자, null attribute는 널 값 갖는 속성이 null attribute겠죠? 자, not null 정리했습니다. not null은 create 문에서 나온 거예요. create 문. 자, create 문에서 특정 속성이 널 값이 오면 안 된다라고 할 때 not null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no action은 restrict와 같은 거라고 했죠. 그죠? 취소하는 명령이에요. 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테이블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는지 없는지 난 지금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자, 혹시라도 이 테이블을 삭제하되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자식 테이블이 있으면 삭제를 취소해라 라고 할 때 restrict 또는 no action. 시험에는 restrict가 출제됐어요. 됐나요? 정리하시고요. 자, 알파벳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하면 연산, 데이터 모델의 3대 구성 요소죠. 자, 구조, 스트럭처, 연산, 오퍼레이션,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 자, 그래서 SOC 속성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데이터 모델은 기본적으로 구조를 정의해야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행해지는 연산을 정의해야 되고 제약 조건을 정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조 공부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행해지는 연산, 관계대수 이런 것도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떠한 제약 조건들이 있는지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나 또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 모델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한 겁니다. 구조, 스트럭처, 연산, 오퍼레이션 시험에 출제됐죠? 자,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 이런 것들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옵셔널이라고 하면 맨데토리의 반대 의미죠. 옵셔널은 선택 참여를 말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0으로 표시를 하죠.
자, 아우터 조인, 외부 조인을 말합니다. 외부 조인. 자, 외부 조인 하면 왼쪽, 랩트 아우터 조인 있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 있다라 했죠, 그죠? 자, 랩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이 속성이 연결될 값이 없어요. 자, 쭉쭉 다 연결이 됐는데, 다 연결을 시켰는데 얘는 연결될 값이 없습니다. 그래도 얘를 조인 결과로 나타내는 거죠. 자, 이쪽에 연결된 이쪽 값을 예를 들어서 널 값으로 보여주더라도 일단 이놈을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프트 아우터 조인입니다. 왼쪽 기준으로 얘를 남겼잖아요. 오른쪽 기준으로 요놈을 남기게 되면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고요. 모두 남기면 모두 풀, 그죠? 모두 전체 외부 조인이라 그랬죠. 자, 외부 조인도 기억해 두시고요. 아우터 조인. 그다음 자, 올랩. 자, 올랩이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을 말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거에는 OLTP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올랩이 중요하다, 그죠? 데이터를 트랜잭션 처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올랩. 자, 이러한 올랩의 개념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빅데이터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올랩의 종류 여러 가지 공부했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롤랩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몰랩, 다차원 정보, 그 다음에 홀랩. 두 가지 짬뽕한 거 됐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OLTP는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예요. 자, 온라인으로 발생하는 그때그때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은행 창구에서 실제 계속 트랜잭션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계속 출금하고 입금하고 뭐 그런 것들 발생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데이터들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하나의 서버에서 저장하고 처리하는 이러한 개념이 OLTP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OLTP가 중요했죠. 그러나 이제 올랩의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쌓기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죠. 분석되지 않는 데이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죠? 따라서 분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올랩이 중요해졌다. 자, ODBC라고 하면 이제 처음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ODBC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아직 출제는 안 됐습니다만은, 자, 우리 개방형 데이터베이스 연결 구조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개방형 데이터베이스 접속성이라고 해서 윈도우즈에서, 자, 우리 윈도우즈는 MS사에서 만든 MS SQL이라고 하는 DBMS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MS SQL만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MS SQL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DBMS 시스템까지도 연관시켜서, 연동시켜서 연결될 수 있는, 자, 이러한 어떠한 그 접속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 그래요. 자,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다양한 DBMS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표준 개방형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규격이에요. 따라서 ODBC 규격에 맞추어서 개발이 되게 되면, 자, 여러 데이터베이스 간의 상호 데이터 교환이나 활용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ODBC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자, 옵티마이저. 자, 옵티마이저는요, 말 그대로 SQL 문장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처리 과정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SQL 지리문을 내리잖아요. 그죠? 자, 우리 SQL 명령을 배웠지만 우리는 간단한 문법만을 배웠지 이 SQL 명령의 효율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죠. 그죠? SQL 명령도 어떻게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엄청난 어떤 수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똑같은 명령도 어떤 명령문으로 어떤 구성으로 명령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in 연산자, where절에서 쓰는 in 연산자나 또는 만약에 존재한다면이라고 하는 exist라든지 결과값은 똑같이 나오지만 in 연산자와 exist 연산자가 실행되는 과정 자체가 달라요. 따라서 어느 경우에 in 연산자를 쓰고 어느 경우에 exist를 사용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떠한 실제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성능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러한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건 SQL 문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처리 과정을 말해요. DML 문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을 옵티마이저라고 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최적화를 시키는 겁니다. SQL 명령의 어떠한 최적화를 수행하는 걸 옵티마이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최적화. 자, SQL 명령 최적화를 말해요. 문장의 실행을 위해서 요구된 최소한의 프로세싱 시간과 입출력을 위하여 참조된 데이터의 효과적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 옵티마이저 최적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SQL 최적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옵티마이저 이런 용어들은 언젠가 분명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들 읽어보시고 한 번씩 정리를 하세요. 자, 빠르게 갈게요. 자, OODB라고 하면 뭐예요? Object Oriented,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를 말하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를 HDB라 그러죠? HDB. 자, 이제는 계층형 안 씁니다. 자, 계층형 데이터베이스가 과거에 있었고요. 자, 그다음 뭐 있었어요? 망형 NDB 네트워크. 자, 망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죠? 자, 망형 데이터 모델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쓰고 있는 RDB가 거의 대부분 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RDB죠. 자, 이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릴레이션. 자, 그러나 이거 이외에도 이제 OODB라고 해서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도 개발됐고요.
ORDB라고 해서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크게 상용화되지 않고 아직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죠? 따라서 객체지향형 관련된 용어가 한번 출제된 적은 있어요. 여러분들 객체지향형에서 메소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메소드. 그래서 메소드 이거 뭐예요? 연산이잖아요. 연산. 객체지향형에서 사용되는 연산을 우리 메소드라 그러죠. A라고 하는 객체가 B라고 하는 객체 어떤 연산 결과가 필요할 때 A가 B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죠? 그럼 B 안에 있는 메소드가 실행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B 객체에 대해 연산이 실행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란 용어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하고. 자, 그러나 시험에 뭐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가 뭐 자세히 출제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과정에서 빼버린 겁니다.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술을 도입해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형태예요. 자,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OODB,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ORDB도 있어요. ORDB. 객체 관계형이에요. 자, 그러나 지금은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했죠. 자, P로 시작하는 용어로 빠르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티얼. 자, 파티셜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일부분이죠. 부분함수역 종속. 아까 했었죠. 그죠? 부분함수역 종속. 이정규형에서 부분함수역 종속이 있으면 그죠? 완전함수역 종속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부분함수역 종속이 있는지를 보려면 하나의 기본키가 2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만 따지는 거죠. 하나의 속성으로 기본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부분함수역 종속은 발생할 수 없어요. 자, 됐습니다. 자, 부분키, 강한 엔터티와 약한 엔터티 관계에서 약한 엔터티 타입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속성은 단독으로는 엔터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속성을 구별자라고 하고 부분키라고 한다. 읽어보시고요.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읽어만 보세요. 자, 부분완료. 부분완료는 뭐예요? 우리 트랜잭션의 5가지 상태 중에서 자, 활동 상태에서 마지막 명령, 마지막 연산을 실행한 상태가 부분완료죠. 자, 부분완료에서 이제 완료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취소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트랜잭션이 마지막 연산을 처리한 상태가 바로 부분완료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기본키. 자, 기본키는 유리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하죠. 중복될 수 없고 널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자,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기본키로 선정한다. 프라이머리 키라고도 하고 기본키라고도 하고 주식별자라고도 하고 주키라고도 하고 됐죠? 이러한 용어들 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 연산은 관계 연산에서 뭐를? 원하는 뭐를? 그렇죠. 속성이죠. 자, 프로젝트 연산을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헷갈린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프로젝트 연산 이렇게 외우세요. 자, 따라서 연산기호 파이 쓰고요. 가져오고자 하는, 인출하고자 하는 속성명을 쭉 나열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간단한 거예요. 프로젝트 연산자 써주고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속성이 학번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고 그 다음에 학과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가로 열고 학생 테이블에서 그래서 원하는 애트리뷰트, 원하는 열값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수직적 부분집합이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수직적 부분집합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셀렉트 연산은 수평적 부분집합이라 그랬죠. 그죠? 됐습니다. 자, 분할, 파티셔닝. 자, 분할. 파티셔닝을 하는 건 역시 역정규화에서, 역정규화 단계에서 수직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평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 수직 분할은 수직 분할을 이렇게 자르는 거니까 컬럼 단위. 다시 말해 애트리뷰트 단위로 분할하는 거죠. 하나의 테이블에서 특정 속성만 집중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더라. 특정 속성 값들만 집중적으로 액세스를 하더라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죠? 수직적으로 잘라서 따로 테이블을 구성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수직 분할이에요. 자, 수평 분할을 아까 했죠, 그죠? 자, 1월 데이터, 2월 데이터, 3월 데이터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수직으로 컬럼을 아니죠, 로우죠. 자, 로우 행 단위로 분할하는 게 바로 수평 분할이에요. 자, 레인지 파티셔닝.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값을 기준으로 특정 부분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파티셔닝 하는 걸 말합니다. 뭐 해시 파티셔닝 이런 용어들 그냥 읽어보시고요. 출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R로 넘어갈게요. 워낙 용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막 초고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redo, undo의 반대죠. 자, read는 검사하기 위해서 재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미 커미트가 된 상태, 장애 시점 내에 이미 커미트가 됐다면 다시 검사를 해서 자, 로그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검사를 수행해서 자, 이상이 없는지 데이터가 무결성이 깨지지 않았는지 검사하는 거죠. 자, 이것을 redo 연산, 반대는 undo 연산. 자, 릴레이션 테이블입니다. 자, 릴레이션 테이블. 또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죠? 자, 릴레이션 있고 릴레이션십이 있다라 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릴레이션이다 그럼 테이블을 의미하고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면 엔터티 타입과 엔터티 타입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랬습니다. 자, restrict는 제한이죠? 자, restrict 반대 개념이 뭐예요? 캐스케이드죠? 캐스케이드, restrict.
취소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혹시라도 드롭 테이블을 삭제하려고 할 때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자식 테이블이 있다면 삭제를 취소해라 라고 할 때는 restrict 옵션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무자비하게 삭제해라 그러면 캐스케이드죠. 자, 롤백은 복귀입니다. 커미트의 반대죠. 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트랜잭션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어떠한 트랜잭션이 만약에 부분완료는 됐지만 실패했다든지 또는 아예 애초부터 실패했다면 롤백 시켜서 원래 데이터로 복귀시키는 명령이 롤백 명령입니다. 자,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면 테이블 구조를 말하죠.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면 학생이란 테이블이 무슨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 이때 학번이 기본 키고, 이것이 바로 학생 테이블의 릴레이션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자, 릴레이션 스키마라고도 하고요. 릴레이션 스킴이라고도 줄이고요. 릴레이션 네포, 스키마를 네포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의 릴레이션에 입력되어 있는 실제 값 하나, 행 하나, 값 하나를 말합니다. 외연이라고 하고 릴레이션 값이라고도 하죠. 자, 제기관계, 자기참조관계, 리커시브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기억해두세요. 제기, 그래서 리커시브라는 용어를 써요. 자, 리커시브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제기관계는 뭐냐면 한 테이블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4번이 있고 성명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상관 4번이 있어요. 그러면 내 상관도 사원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과장님도 사원이에요. 우리 부장님도 사원이고, 따라서 같은 사원 테이블에 4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상관 4번이라고 하는 과장님 4번도 여기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부장님 4번도 여기 있고, 따라서 하나의 테이블에서 내부의 어떠한 값을 참조할 때 우리는 제기관계, 자기참조관계라 그래요. 영문으로 기억하세요. 리커시브 릴레이션십.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엔터티 타입 내에서 엔터티와 엔터티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의 엔터티 타입 안에서 요놈 값이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기관계예요. 자, 리버스 인덱스, 역방향 인덱스 시작합니다. 자, 역방향 인덱스가 나오면 영문으로 나올 거예요. 영문으로. 리버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자, 역방향 인덱스는 간단히 개념을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비트리 인덱스 공부했어요. 이전 강좌에서 비트리 인덱스와 비트맵 인덱스를 공부했습니다. 비트리 인덱스의 핵심이 뭐였어요? 밸런스죠, 밸런스. 자, 비트리 인덱스는 반드시 밸런스가 지켜줘야 됩니다. 양쪽 균형이 맞아야지 효율적인 거예요. 자, 이쪽에는 요만큼 분포되어 있고 데이터가 인덱스로 찾아갔더니 이쪽에는 이만큼의 데이터가 있더라. 그러면 인덱스로서의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찾아왔더니 너무나 많아요. 이쪽으로 가보랬더니 100명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가보랬더니 5만 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비트리 인덱스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출력이 자주 발생하면, 입출력이나 수정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은 이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자, 한쪽이 계속 삭제가 일어난다든지 한쪽에서 계속 데이터 수정이 일어나거나 삭제가 일어나 버리면 데이터 균형이 깨집니다. 인덱스의 균형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트리 인덱스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이걸 분포도를 좋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값을. 인덱스 값을 뒤집어요. 무슨 소리냐면 1101은 거꾸로 뒤집어서 1011로, 1102는 뒤집어서 2011.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1101, 1102, 1103, 1104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인덱스를 만들면 이 인덱스가 거의 한 페이지로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삭제가 일어나거나 한다라고 할 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들이 한쪽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혹시라도 얘들이 다 삭제가 일어나거나 하면 한쪽으로 삭제가 확 일어나서 이쪽은 큰데 이쪽은 작아진다든지 균형이 깨진단 말이죠. 따라서 얘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면 1011 되죠. 얘 뒤집으면 2011 되죠. 얘 뒤집으면 3011 되고 요놈은 4011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인덱스가 분산돼서 저장된다면 분산돼서 그렇게 해서 분포도를 좀 좋게, 그래서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게 역방향 인덱스예요. 역방향 인덱스는 그러니까 비트리 인덱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비트리 인덱스는 삽입 삭제가 많이 발생할 때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인덱스를 선정할 때 어떤 속성으로 인덱스를 구축할 거냐, A라고 하는 테이블에 A, B, C, D, E, F 속성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속성으로 인덱스를 만드는 게 좋으냐. 물론 이제 A가 기본 키다 그러면 클러스터드 인덱스로, 유니크 인덱스로 인덱스 구성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C라고 하는 속성과 D라고 하는 속성에서 검색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걸 따로 인덱스 구축하면 빠르게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인덱스를 구축할 때 일반적으로 비트리 인덱스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C라고 하는 D 속성, CD 속성이 데이터 입출력이 잦아요. 걸핏하면 데이터 입력되고 출력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인덱스로서는 좀 부적합한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가 입력될 때 여기서 입력되면 끝이 아니라
이 인덱스로 구축된 인덱스까지 와서 C와 D 속성으로 구축된 인덱스도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출력이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속성은 인덱스로 구축하면 좋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자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가 막 삭제되고 나면 비트리 인덱스의 균형이 깨져요.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뒤집어 버려서 그냥 분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게 비트리 인덱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밸런스 트리입니다. 자 루트 블록부터 브랜치 블록, 리프 블록까지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양쪽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이 인덱스는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쪽에 삭제가 일어납니다. 하나 삭제되고 또 데이터 삭제되는데 여기서 또 삭제가 일어나요? 또 삭제했던 여기가 삭제됩니다. 자 이런 식이 돼버리면 계속 이게 삭제가 한쪽 방향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인덱스로서의 어떠한 그 역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성능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밸런스 트리는 말 그대로 밸런스가 지켜질 때 밸런스가 맞아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밸런스가.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놔버리면 자동차도 휠 밸런스 안 맞으면 한쪽으로 기웃당해서 가잖아요. 그죠? 사고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에서 계속 데이터가 입출력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비트 인덱스는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분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 우리 자 이게 왜 나오나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쪽에 다 저장될 거를 예를 들어서 인덱스가 한쪽 저장될 거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뒤집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11이다 뒤집으면 110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12다 뒤집으면 2101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로 들어갈 수 있고 얘는 여기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1013이다 그러면 3101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원래 얘들을 그냥 저장하면 이쪽으로 쭉 순차적으로 들어갈 데이터인데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분산돼서 저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삽입 삭제가 일어났을 때 한쪽 균형이 깨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됐나요? 이것이 바로 역방향 리버스 인덱스의 원리예요. 됐나요? 자, 따라서 역방향 인덱스는 인덱스를 구축할 때 크리에이트 인덱스문에 여기에 리버스를 붙이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비트맵 인덱스는 크리에이트 비트맵 인덱스라고 여기다 비트맵을 붙였죠. 근데 역방향 인덱스는 끝에 리버스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가로 딱 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설명 나온단 말이죠. 비트리 인덱스를 구축했는데 이 속성이 삽입과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돼서 균형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인덱스를.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 가로 딱 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버스. 문제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될 데이터를 자, 요것을 뒤집어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얘들이 분산돼서 저장된단 말이죠. 그죠? 한 페이지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계속 삭제돼서 균형이 깨지는 그러한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역방향 인덱스의 특징이에요. 비트리 인덱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데이터의 분포도가 좋아져서 검색 성능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자, 일반적인 테이블로 정보 검색할 땐 일반적으로 비트리 인덱스를 구축하죠. 그죠? 자, 그런데 분포도가 나쁜 컬럼으로 인덱스를 구성한다면 뭐가 좋다 했어요? 그죠? 비트맵 인덱스를 구축하면 인덱스의 용량도 줄일 수 있고 자, 엔드나 오어 현상 같은 거 수행할 때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비트맵 인덱스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인덱스 컬럼에 대해서 삭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비트리 인덱스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뭐다? 리버스, 역방향 인덱스를 구축하면 된다. 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이해를 하셨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암기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리커버리는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회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롤랩. 자, 롤랩. 올랩의 종류입니다. 롤랩이나 또는 몰랩, 홀랩. 그죠? 세 가지 공부했어요. 자, R트림. 트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공백 제거하는 거예요. 공백 제거. 오른쪽 공백 제거를 할 때 라이트 트림이고요. 왼쪽 공백 제거할 때 L 트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함수인데 함수예요. 우리 알고리즘에서의 함수처럼 이거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가져올 때 공백이 껴들어가면 공백까지도 컴퓨터는 인식하기 때문에 그 공백 때문에 그 값인데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001인데 입력 잘못해서 001 공백 두 개가 들어가 버리면 컴퓨터에 입력된 이 코드 자체는 001만 입력된 코드하고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걸 다른 거라고 서로 혼동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R트림이나 또는 L트림 함수를 이용해서 이 공백을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트림으로 묶어주게 되면 이 값을 가져올 때 끝에 공백이 있다면 공백 다 지우고 요 놈만 딱 가져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에러를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입력 잘못돼가지고 공백 두 개 스페이스바 모르고 공백 두 개 입력하고 쳤어요. 우리 눈에는 그냥 001로 보이지만 컴퓨터는 이 공백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스페이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요 놈하고 이 놈하고 다른 걸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 값을 가져올 때 공백 제거하고 가져와라. 이게 바로 트림 함수예요. 자 왼쪽 공백 제거해라 그러면 레프트 트림이고요. 오른쪽 공백 제거해라 그러면 R 트림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기억해 두셨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아싸가오리로 여러분들 풀어내시면 되겠죠. 그죠? 자 S로 시작하는 용어들 또 빠르게 볼게요. 셀렉트 연산은 우리 관계 대수에서 프로젝트 연산의 반대적 개념이죠. 수평적 부분 집합이라 했어요. 그죠? 자, 내가 원하는 튜플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원하는 튜플 값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써주는 거죠. 자, 이것이 셀렉트문의 외월절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4학년 학생들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시그마 연산자를 써서 학년이 4학년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그러면 4학년 학생들의 모든 튜플 값을 가져오겠죠? 자, 따라서 수평적 부분 집합이라 그랬어요. 자, 이미 출제가 됐었고요. 자, 셀렉티비티는 뭐예요? 선택성. 선택성은 우리 뭐 공부할 때 나왔을까요? 배운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자, 우리 인덱스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인덱스 공부할 때 분포도와 선택성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선택성이 5% 정도로 이루어지는 컬럼의 인덱스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많이 좀 분포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중돼서 분포되어 있는 이러한 그 속성은 안 좋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비트맵 인덱스 배웠잖아요. 비트맵 인덱스는 별로 값이 없을 때, 그럴 때 비트맵 인덱스를 쓰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덱스를 어떤 속성으로 인덱스를 구성할 거냐를 봤을 때는 선택성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성이라고 하는 요 용어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값이 많은 게 좋은 거죠. 그죠?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으면 안 좋아요. 근데 또 너무 또 값이 많다면, 물론 유니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있지만 또 너무 또 독립적인 거, 너무 유니크한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 있어요. 적당히 분포되어 있는, 적당히.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한 몇 개가 된다고 할까요? 한 300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의 값당 3개씩 정도 나오겠죠? 평균적으로. 그죠? 하나의 값당. 그러면 인덱스를 가지고 찾아가 보면 그 인덱스 값으로 찾은 결과는 한 3개 정도가 나온다. 그럼 이 중에서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5% 정도의 선택성을 가질 때 일반적으로 그런 속성을 인덱스로 지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리얼 스케줄은 직렬 스케줄입니다. 우리 병행 처리에서 공부했죠. 병행 처리. 자, 병행 처리에서 이 스케줄 시험에 출제됐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병행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병행 처리를 하되 연산 결과가 순차적으로 실행됐을 때의 결과값과 동일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직렬 스케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자, 섀도우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하면 하나의 백업본 만드는 거 말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로그를 이용하지 않고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동안 두 개의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어요. 하나의 테이블과 똑같은 섀도우, 그림자 테이블을 만듭니다. 처음 트랜잭션을 수행했을 때는 두 개의 페이지 테이블 내용이 동일하지만 실제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페이지 테이블만 변경을 합니다.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은 전혀 변하지 않으며 트랜잭션 수행 직전의 상태만을 유지한다. 그래서 자, 우리 말 그대로 테이블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트랜잭션 발생하기 전에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는 겁니다. 백업본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그것을 섀도우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그림자 페이지.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쉐어드 록은 익스클러시브 록의 반대죠. 자, 우리 공용 록 있고 전용 록 있다. 아시죠? 자, 따라서 공용 록은 읽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쓰기는 허용하지 않는 게 바로 뭐다? 공용 록입니다. 자, 슈링크 페이지는 뭐예요? 그렇죠. 2단계 록에서 축소 단계입니다. 자, 축소 단계는 언락 하는 단계예요. 자, 락 단계를 수행하는 거는 그로잉 페이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장 단계고. 자, 슈링크 페이지라고 하면 요거는 축소 단계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심플 애트리뷰트는 단순 속성이죠. 반대가 컴포지트 애트리뷰트입니다. 자, 따라서 컴포지트 애트리뷰트는 주소 생각하시면 되죠. 주소. 복합 속성으로 여러 값으로 쪼갤 수 있는 속성이 컴포지트 애트리뷰트고, 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작 값으로 구성된 속성을 우리는 심플 애트리뷰트, 단순 속성이라고 해요. 자, 싱글 밸류 애트리뷰트는 심플 애트리뷰트랑 다른 겁니다. 얘는 뭐예요? 하나의 값을 입력받는 속성이에요. 주민등록번호. 그죠? 반대가 멀티 밸류 애트리뷰트, 다중값. 이건 뭐예요? 유수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됐죠? 오케이. 자, 시스템 카탈로그는 메타데이터 또는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한다. 그죠? 그래서 DBMS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했다라고 해서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메타데이터도 출제가 됐죠. 자, 어떠한 테이블에 대한 정보, 뷰, 인덱스, 어떠한 뭐 접근 권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관리해야 되는 정보들을 시스템 카탈로그로 저장해 놓고 DBMS가 활용합니다. 자, DBMS가 자동으로 구축하고 관리하죠. 그러나 우리 사용자도 SQL 명령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 메타데이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스토어드 애트리뷰트가 뭐예요?
그렇죠. 유도 속성 할 때 우리 배웠잖아요. derived attribute 또는 파생 attribute라고 해서 유도 속성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는 속성. 입사 연월일, 입사 연도. 입사 연도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면 요놈이 stored attribute고, 그것을 가지고 근속 연수. 자, 이걸 구한다면 몇 년 근무했느냐? 이걸 구한다면 이게 바로 유도 속성, 파생 속성, derived attribute라고 했죠. 오케이. 자, stored procedure. 자, stored procedure는 하나의 부프로그램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서브 루틴의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자, 연속된 SQL 문장을 미리 다 만들어서 이미 다 컴파일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장형 SQL하고는 좀 달라요. 내장형 SQL은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SQL 문장이 삽입되지만 얘는 아예 별도로 컴파일되는 겁니다. 메모리로 실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얘는 별도로 컴파일되어서 아예 별도로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별도 영역에. 그리고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불러다 쓰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프로시저, 서브 루틴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부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미리 컴파일해서 실행하면 메모리로 따로 적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 프로그램에서 실행을 하다가 자, SQL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불러와서 실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메모리 사용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죠? 그리고 호출시켜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재사용성도 높고, 그죠? 한번 만들어두면 또 다른 쪽에서 또 데이터베이스에 또 쓸 수 있으니까 재사용성도 좋고, 그 다음에 빠른 실행 시간을 보장하고 보안성에도 좋고, 이미 컴파일 된 상태로 쓰니까. 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말 그대로 정의를 이해하시면 돼요. 필요한 연속적인 SQL 문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컴파일해서 미리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불러다 사용하는 것을 stored procedure, 우리 서브루틴 부 프로그램의 개념입니다. 자, 스트롱 엔터티, 강한 엔터티가 있고 위크 엔터티가 있죠. 그죠? 자, 강한 엔터티, 독립 엔터티, 위크 엔터티는 종속 엔터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본 강좌에서 강한 엔터티와 약한 엔터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하시고요. 자, 스트럭처라고 하면 구조, 데이터 모델의 3대 구성 요소 SOC, 스트럭처 구조, 오퍼레이션, 연산,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꼭 기억하세요. 자, 슈퍼키라고 하면은 뭡니까? 우리 키에서 별로 중요하진 않죠. 그죠?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해요.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한 놈을 구분해낼 수는 있는데 불필요한 속성값까지 포함시켜서 부르는 거예요. 그죠? 주민등록번호 이름만 해도 되는데 주민등록번호의 이름의 성별까지 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그건 슈퍼키가 되는 거예요. 한 놈만 골라낼 수 있으면 몇 개의 속성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슈퍼키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클럭. 자, 트랜잭션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시스템 클럭 값을 트랜잭션의 타임스탬프 값으로 부여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따가 타임스탬프에 또 나올 거예요. 제가 본 강의에서 얼핏 말씀드렸는데, 우리 타임스탬프는 번호표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트랜잭션들이 들어오면 번호표를 주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스템 클럭 방식이에요. 시스템 클럭 방식은 바로 그 트랜잭션이 들어오게 되면 그 트랜잭션이 들어온 당시에 시스템 클럭 값을 타임스탬프 값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컴퓨터에서는 시스템 클럭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 클럭 주파수에 의해서 컴퓨터가 동작하잖아요. 자, 이 트랜잭션이 제출될 때의 클럭 주파수 값을 번호표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트랜잭션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때의 클럭 주파수 값을 적어서 번호표로 주는 거예요. 할당표 주는 겁니다. 번호표. 그래서 대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부여하는 방식이 시스템 클럭 방식이 있고, 이따가 또 하나 나올 거예요. 개수기 방식. 자, 스키마라고 하면 스킴이라고도 하고, 그죠?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포라 그랬어요. 자, 구조. 어떤 구조를 스키마라고 한다. 자, 3단계 스키마 구조는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있다. 컨셉츄얼 스키마, 익스터널 스키마, 인터널 스키마. 영문으로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set null이라고 하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외래 키 지정해줄 때, create 테이블 명령에서, 자, set null이나 또는 set default 값을 지정할 수 있죠. 그죠? 자, on delete, 삭제가 일어날 때, 그러면 set null을 하라. 부모 테이블에서 뭔가 값이 삭제가 일어나면 자식 테이블 값들은 모두 널 값으로 바꿔라. 그 다음, on update. 자, 만약에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set default. 그러면 기본 값으로 바꿔라. 그죠? 자, 또는 cascade. restrict 기억나시죠? 그죠? 자, 따라서 set null은 널 값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set default는 말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미리 디폴트 값은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시스템 장애가 있다라고 했죠? 자, 우리 미디어 장애가 있고 시스템 장애가 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장애의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입니다. 말 그대로 CPU의 고장이라든지 메모리에 어떠한 고장이 났다든지, 자, 우리 저장 장치의 고장이 났을 때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는 보조기억 장치에 고장이 났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디어 장애라고 하고, 넓게 봐서 뭐 CPU 고장이나 하드웨어 고장이나 소프트웨어 고장이나 이러한 고장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시스템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이외에 우리 트랜잭션 장애도 있었죠. 그죠? 자, 슈퍼 타입이다라고 하면 기억나십니까? 자, 슈퍼 타입이 있고 서브 타입이 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라고 하면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는 슈퍼 타입이 되는 거고, 그 학생 밑에 재학생이 있고 휴학생이 있고 졸업생이 있다. 그죠? 그럼 이게 뭐라 했어요? 자, 학생 개체의 하위 개체 서브 타입이라 그랬죠. 자,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라고도 하고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자, 서브 타입은 슈퍼 타입 안에 포함된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T로 넘어갑니다. 타임 스탬프. 자, 타임 스탬프. 말 그대로 우리 병행 제어를 하기 위해서 자, 로킹 기법이 있고, 로킹 기법이 있고, 타임 스탬프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로킹 기법은 비관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킹은,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다.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그러한 것을 좀 줄인 게 타임 스탬프죠. 말 그대로 번호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타임 스탬프 방식은 논리적 계수기 방식이 있고 시스템 클럭 방식이 있다. 자, 아까 시스템 클럭 방식 봤죠? 자, 이거하고 논리적 계수기 방식은 들어온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은행에 번호표 뽑는 건 뭘까요? 그렇죠. 논리적 계수기 방식이죠. 들어온 대로 계속 1번, 2번 써 있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는 논리적 계수기 방식으로 은행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교착 상태 없이 전부 편안하게 잡지 보면서 내 번호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병행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낙관적 방법의 타임 스탬프. 출제된 적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오케이? 자, 트리거는 방아쇠라고 했죠. 방아쇠. 그죠? 방아쇠를 당겨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과를 쭉 세워놓고, 저 앞쪽에서 총을 쏴서 방아쇠를 당기면, 이 방아쇠 총알이 쫙 뚫고 갈 거 아닙니까? 자, 연쇄적인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고자 할 때 트리거를 구축한다. 그죠? 자,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 성능 향상을 위해서, 무결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쪽 테이블에서 어떠한 값이 변하면, 연동된 이쪽 테이블에서도 자동으로 값이 변하도록, 자, 우리 가상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러한 값을 가져오고 트리거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다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따라서 트리거는 두 번 출제됐습니다. 업무 규칙을 정의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내 개체로 무결성과 일관성을 좀 유지하는 데 좋죠. 한쪽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입력, 수정, 삭제가 되면 다른 테이블에 연관된 작업을 정의해주는 게 바로 트리거의 목적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러한 정의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차분히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튜플은 로우와 같은 개념입니다. 행을 말하죠. 하나의 튜플. 자,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투페이지 로킹, 2단계 로킹이라 그랬어요. 성장 단계라고 하는 그로잉, 요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축소 단계라고 하는 슈잉크가 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록 연산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 잠그는 단계, 요거는 잠금을 해제하는 단계, 언록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그로잉 단계에서 슈링크 단계로 넘어가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잠금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잠근 데이터는 다른 트랜잭션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축소 단계로 넘어가서 언락을 수행하죠. 그러면 이제 그 자료는, 그 데이터는 다른 트랜잭션이 사용할 수 있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단계 로킹 기법, 아무것도 아니죠. 말만 어렵게 해놓고. 자, 튜닝이다라고 하면 튜닝이 한번 출제된 적도 있어요. 자, 자동차 튜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강의 듣는 분들도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튜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요즘 튜닝이라고 하는 것도 성능을 높이고 이런 것들은 남자는 워낙 차를 좋아하니까 뭐 튜닝하는 거 뭐 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남에게 피해주는 튜닝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자동차 튜닝 하실 때 너무 이렇게 전조등 밝게 하는 거, 그 HID 중에서도 사제라 그러죠. 사제 HID 너무 밝은 거, 맞은편에서 보면 막 눈부셔서 앞에 안 보일 때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 살인 충동을 느낍니다. 이건 정말 나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밝으라고. 그죠? 그런 튜닝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배기고 너무 크게 소리 내는 거, 그죠? 자는데 막 밖에서 무슨 경주용 자동차 F1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튜닝은 좀 피하자.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지만 어떤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튜닝합니다. 그죠? 또는 뭐 디자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튜닝을 하지요. 그죠? 자, 따라서 이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가지 성능 향상을 위해서 뭔가 수정을 합니다. 이걸 튜닝이라 그래요. 튜닝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 많습니다. SQL도 튜닝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최적화할 때 우리는 튜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튜닝 단계만 하더라도 강의 만들려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10강은 나와요. 튜닝도.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우리 관리하는 단계. 사실 관리 단계는 우리 많이 안 배웠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관리 단계 이제
튜닝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나중에는 그런 강좌들도 보강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생각해서 뺐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튜닝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성능 향상을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SQL 명령을 내릴 때도 어떻게 명령 내리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성능 결과는 엄청 달라져요. 자, 이러한 것들을 아까 우리 옵티마이저라고 배웠죠, 그죠? 최적화 도구를 이용해서 자, 최적화된 SQL 명령 구조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러한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성능 향상을 위해서 시스템 최적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튜닝이라고 하고, 튜닝은 출제됐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어요. 끝이 보입니다. 트랜잭션. 자, 트랜잭션은 하나의 거래, 하나의 논리적 처리 단위, 작업의 단위, 그죠? 자, 따라서 이러한 트랜잭션은 하나의 일이 처리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수행되는 연산의 집합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카이드 성질,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영속성. 원자성과 격리성이 이미 영문으로 출제가 됐죠. 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트랜잭션 장애.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발생하는 장애의 종류. 미디어 장애, 시스템 장애, 트랜잭션 장애. 계획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종류.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다든지, 뭐 나누기형 연산이 수행된다든지, 어떤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해당 데이터가 없다든지, 뭐 이렇게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요. 이게 바로 트랜잭션 장애입니다. 자, U로 시작하는 용어입니다. undo, redo의 반대죠. 취소 명령입니다. 자, undo. 자, 이 undo 연산은 일반적으로 즉시갱신일 때만 쓰이는 거예요. 지연갱신에서는 undo가 쓰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연갱신은 no undo라고 했죠. 그죠? 자, 로그 파일을 이용해서 붕괴된 시점까지 아직 완료되지 못한 트랜잭션들을 취소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미 중간중간 단계에서 즉시갱신은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값으로 취소시켜야 되죠. 그래서 undo 연산을 수행한다. 됐죠? 자, 유니언은 합집합을 말하죠. 자, 두 테이블의 합집합. 이쪽에서 이런 결과 가져오고, 자, 이쪽에서 자료 구조 듣는 사람 가져오고, 그 두 가지를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3학년 학생 데이터를 가져왔을 거고, 여기서 자료 구조 과목을 등록한 학생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이 결과와 이 결과가 모두 나오는 거죠. 그럴 때 합집합으로 여기 유니언 가로쳐서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유니크 인덱스라고 하면 유일성을 갖는 인덱스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값을 인덱스로 구성했을 때, 예를 들면 기본키 같은 경우가 바로 기본적인 유니크 인덱스. 아까 넌 유니크 인덱스 있었죠, 그죠? 자, 기본키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유니크 인덱스로 기본키를 지정하면 유니크 인덱스가 생성돼요.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을 기본키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학번은 유니크 인덱스로 생성이 된다. 됐나요? 자, 유니크니스는 유일성이라고 하는 속성이죠. 유일성, 특징이죠. 유일성. 자, 됐습니다. 자, V로 넘어갑니다. V. 자, V라고 하면 버티컬 파티셔닝. 자, 우리 역정교화에서 테이블을 분할할 때, 수직적 분할을 이야기할 때 버티컬 파티셔닝입니다. 컬럼 단위, 열 단위, 속성 단위의 분할이에요. 자, 뷰라고 하면 가상 테이블이죠.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입니다. 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보안 유지에도 좋고,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을 뷰를 통해서 보장해준다. 따라 실제 그렇게 저장되어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하는 구조 형태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죠. 그런 구조를 뷰라고 한다. 자, W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 weak entity, strong entity의 반대입니다. 그죠? 종속 엔터티라고 하죠. 이러한 어떠한 그 strong entity의 종속적인 개체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 뭘 했어요? 우리 어떠한 예를 들었던 게, 상환이라고 하는 엔터티하고, 기억나십니까? 어떤 그 돈을 상환하는, 은행에서 어떠한 그 돈을 빌려요. 그죠? 그러면 돈을 빌리는 대출. 자, 대출이라고 그랬나 그때? 그런 엔터티가 있고, 그러면 상환 엔터티가 있다면 이 상환 엔터티는 여기에 종속되는 거죠. 대출에. 돈을 상환한다는 건 여기서 없어지면 여기서 상환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돈 다 갚았습니다. 그럼 상환 엔터티의 그 개체는 존재할 수 없죠. 그죠? 자, 따라서 이런 게 위크 엔터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with 체크 옵션. 자, with 체크 옵션이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요? with grant 옵션이 있죠. 그죠? 자, with 체크 옵션은 뭐예요? 뷰를 구축할 때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create view, 뷰를 구축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뷰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with check 옵션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러면 이 뷰에 어떠한 인서트 동작이나 어떤 수정 동작 이런 것도 일어날 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그죠? 무결성을 위배하면, 그러면 입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거부해버리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뭐다? with check 옵션이에요. 이 뷰에서 어떠한 수정 동작이나 삽입 동작, 삭제 동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무결성이 깨지지 않을지. 왜냐하면 뷰라고 하는 건 가상적 테이블이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뷰 자체에서 수정이나 삽입 삭제가 일어나면 원본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뷰는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 그랬죠.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수정이나 또는 인서트 이러한 동작이 일어날 때 그것을 뭔가 제한하면서 무결성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검사하라는 명령이 with check 옵션이에요. 자, 따라서 create view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with check 옵션 고르시면 됩니다.
자, with grant 옵션은 뭡니까? 그랜트 명령으로 권한을 줄 때 다른 사람에게도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그죠? 자, 그랜트 명령으로 유수에게 수강생 테이블에 대한 검색 권한을 줄 때 with grant 옵션을 주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유수가 또 똑같은 권한을 줄 수 있죠. 그죠? 자, 이러한 권한을 일괄적으로 뺐을 때는 restrict 명령, revoke 명령에서 뭘 쓰면 된다? cascade를 쓰면 된다.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났나요?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개의 특강을 통해서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데이터베이스 중요 용어들을 빠른 속도로 정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이제 이러한 용어를 가지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차분히 문제 읽어보시면 분명히 정답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